안녕하세요. 토마스 철학학교 지중해 중세 철학들 이제 두 번의 음, 연습 삼아 했던 방송 수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식이라고 해도 뭐 특별히 다를 건 없고요. 앞에 두 번 예비로 했던 연습 삼아 만들었던 것들도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것은 중세 철학의 크게 두 가지 분류입니다. 중세 철학의. 우리가 정확히만 중세 철학의 분류라기보다는 중세 철학을 할 때 항상 다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교부 들어보셨죠? 그죠? 이렇게 교부학이라고 하는 것과 스콜라학입니다. 우리가 중세 철학하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엄밀하게 치면 스콜라 철학에 포함되지도 않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세라고 부르는 곳에 포함될지 안 될지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말기, 중세의 아주 초기 정도 넣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사상사로 보면 크게 큰 의미에서 중세를 교부학의 시대와 스콜라학의 시대로 구분해 봅시다. 자, 방법론적으로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교부학의 시대와 스콜라학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거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래 들어봤던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교부학의 시대와 스콜라학의 시대가 딱 나눠져요. 그 시대를 우리는 8세기로 정해봅니다. 왜냐하면 8세기가 되면 교부의 큰 인물들이 예를 들어서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든가 베타라는 사람이 요 보면은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739년이나 50년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요한이.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굉장히 큰 학자입니다. 언젠가 이분도 따로 독립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 인물입니다. 베타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도 이래 보면은 73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알퀴누스, 우리가 중세 철학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알퀴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알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요 시기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9세기까지, 8세기에서 9세기까지 이때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카를로스 대제가 799년, 800년 이때 황제의 자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전과 후, 그죠? 8세기, 9세기 그 전과 후의 사상사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것을 좀 아시면 되겠고, 그 전과 후의 나눔이 교부학의 시대와 스콜라학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그죠? 자, 카를로스 대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소로마 제국, 지금 카를로스 대제의 이렇게 영토가 크죠. 근데 이렇게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오는다니까 이쪽에 동로마 제국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이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동경이에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옷도 보면 이제 여기에 있던 옷을 여기서 따라서 입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동경합니다, 지배인들이. 근데 황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 여기는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주도합니다. 교회 위에서.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동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원래 로마에 있던 것이 일로 간 거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전통과 그리스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됩니다. 그런데 그 계승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거든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실은 교회 위에 있습니다. 그 전통이 여기 남아 있어. 근데 연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교황이 힘이 없지만 있어요. 교황이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가 황제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황제의 자리로 카를로스 대제 왕을 황제의 자리로 대관식을 하면서 보호를 받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 소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교회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후로도 항상 논쟁이 뭐냐면은 황제의 권한과 교회의 권한, 그러니까 교황의 권한, 이 둘 사이의 논쟁에 대한 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 그럴 일들이 없어요. 그래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의 그 권력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국교회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제국교회에서는 교회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편에서는 교회도 국가 권력자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황제가 일려가고 교황만 일이 남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하지만 누가 더 위에 있겠어요? 황제가 위에 있습니다. 항상 황제가 거의 대부분 역사 속에 몇 번의 사건에서 교황이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몇 번의 사건을 가지고서 교황이 황제 위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 사건 하나 열거하면서 이야기할 날들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카를로스 대제 입장에서는 이 동로마 황제가 부럽겠죠. 이건 교회 위에 있고, 그죠?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따라하기가 돼요. 근데 따라하려고 하니까 소로마야에, 그러니까 지금 카를로스 임페리어, 카를로스 그 제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 제국, 고대 그리스, 이 모든 전통이 여기 동로마 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로마 제국처럼 문화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똑똑한 사람을 양성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을 황제가 직접 양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황이나 수도원에서 양성하면 그럼 이 사람들 뭐예요? 교회의 편이에요. 그럼 교회가 똑똑한 사람을 다 차지합니다. 교회가 똑똑한 사람을 다 차지해서는 절대로 황제의 뜻대로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황제의 중심에 문화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했다, 자기는 글씨도 몰라. 그러니까 루스 대제가 스스로 뭐 하지를 못해요. 자기는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굴 데우냐 하면 영국의 알퀴누스를 데리고 옵니다. 바로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고전을 연구해요. 이 사람 사상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정비하고 교육 과정을 정비합니다. 왜? 자신이 못해요. 자신의 권능을, 힘을 알퀴누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알퀴누스라는 똑똑한 사람이 카를로스 대제를 대신해서 카를로스 르네상스를 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카를로스 대제의 도장입니다. 인장. 왜냐하면 그냥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니까 옛날에 그냥 우리 도장 찍어주듯이 반지 인장에서 찍어주는 겁니다. 뭐냐면 자신은 글을 몰랐어요. 한마디로 무식합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의 필요성은 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많이 배출해야 돼요. 교통이 아니고 교육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황제가 주도해야 됩니다. 황제 중심.
이게 중요해요. 알퀴누스를 활용한 거예요. 결국은 황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겠어요? 소로마 제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이러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제국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황제 품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황제 품 안에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제국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교회가 제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국이 교회이고 교회가 제국이라는 말은 제국의 권력자인 황제가 교회와 제국 모두의 지배자라는 말이에요. 그 권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교회의 지도자, 렉토 에클레시에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교회의 지금 북한처럼 친애하는 지도자 동무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신하는 뭐냐 하면 충실한 자들, 충직한 자들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한? 황제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하느님의 대리자예요. 신의 대리자. 교황은요, 베드로의 대리자입니다. 사도의 대리자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어떤 사람이 교황에 대한 책을 쓰면서 신의 대리자 이렇게도 쓰던데, 사실은 중세에는 황제가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황제가 그 교회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의 대리자, 신이 가르쳐 준 것을 잘 구현해가는 사람들, 그런 것에 대리자라며, 황제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신의 뜻을 거르는 자를 혼내야 돼요. 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있거든요. 그게 대리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이단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가려내요.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는 754년 프랑크푸르트 공의회에서 양자서를 단조합니다. 자, 이때 이것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만 합시다. 이단을 단조합니다. 이단을 걸러내요. 근데 이전에도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그랬거든요. 이단을 걸러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신의 대리자. 그죠? 그래서 황제가 주교들을 소집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 대표들을 소집해서 공의회를 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아까 했죠, 성직자,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성직자, 지금 우리로 치면 신부죠. 그들을 양성하는 것이 보통 8세기 이전에는 수도원 학교가 중심입니다. 그럼 수도원 학교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수도 조직이지만 교황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 교행의 말을 잘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 교육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카를로스 대제는. 그래서 알퀴누스를 데리고 와서, 그죠? 그러니까 수도원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대안적인 학교가. 그러니까 뭐냐? 황제의 말을 듣는, 교황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교회의 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말을 듣고 국가, 제국의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뭘 했어요. 교육을 정비해야 되죠. 우리 사막사과 혹시 대학교 같은 데서 교양으로 교육학 들었거나 요새 대학의 역사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많던데, 그런 거 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막사과. 사막은 문법, 수사, 논리. 사과는 산술, 기하, 천문, 음악입니다.
그죠? 딱 잘라서 보면 요거는 사람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수사 말 잘하는 거고, 이건 한마디로 언어에 대한 거. 사람 머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건 사람 머리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건 머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질서라면, 이거 머리 밖에 있는 질서예요. 그게 수학적인 겁니다. 산술, 기하, 천문음악. 천문과 음악이 왜 수학적인지도 나중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그 7가지 학예는 이거 왜 했냐 하면 이건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7가지를 해야지 철학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을 해야지 신학을 해요. 근데 요새는 이런 거 안 해도 신학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철학할 수고, 철학을 못해도 신학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 말이 우리 언어적인 말 아니라 논리적인 말을 잘 못해도 철학합니다. 그죠? 그런데 철학을 못해도 신학합니다. 안 해도, 논리를 안 해도, 음악을 이론적으로 몰라도 철학하고 또 신학합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음대를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음악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뭐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산수 기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한때는 나름 유의미한 수학 강사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요렇게 단계적입니다. 이런 커리큘럼 자체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수도원에서 틀을 안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수도원, 저 수도원, 이 수도원 다 달라요. 그런데 자, 황제가 딱 해가지고 뭐 하면 뭐 한다 하는 커리큘럼의 체계를 서서히 다져가는 거예요. 이때 일을 했던 곳이 뭐냐 하면 이게 수도원 학교라면 8세기 이후에 등장해서 새로운 철학의 학문의 공간, 주교자 성당 학교입니다. 대성당들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죠? 대성당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부터 대성당, 주교자 성당 학교가 나중에 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알키누스가 주도해서 했던 것도 수도원 학교라기보다는 대성당 학교예요. 그런데 왜 그 가능하냐 하면 그때는 지역 주교들 있죠. 지금 주교들, 그러니까 성당안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대구면 대구 대교구, 광주 대교구, 그죠? 서울은 서울 대교구, 거기엔 다 주교님들이 있어요. 그 주교님들을 임명하는 권한이 지금은 다 교황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때는 달랐거든요. 그때는 황제가 혹은 지역 권력자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교구의 땅이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권력자와 굉장히 밀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원 학교와 달리 주교자 성당 학교는 외부 권력, 국가 권력이나 지방 권력자들의 개입이 용이합니다. 그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 수도원 학교와는 다른 교과 과정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둘이 서로 논쟁해요. 여기 출신하고 여기 출신하고 논쟁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자, 그렇게 학교의 시대가 열렸어. 수도원 학교가 아니라 이제 주교자 학교가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서 나눠져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수도원 중심의 이때까지를 교부학의 시대입니다. 근데 주교자 학교부터 시작하는 여기가 서서히 스콜라학의 시대입니다. 스콜라학의 시대예요. 나눠집니다. 수도원 학교가 신학의 공간으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교육해내는, 그죠? 그런데 8세기 이후에 주교자 학교들이 서서히 자기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면서 방식이 바뀝니다. 과거는 수도 방식에서 학문이, 철학이, 신학이 학교 방식으로 바뀝니다. 수도 방식이란 말은 뭐냐면요,
교부학의 중심으로 한 것이에요. 학교 방식은 스콜락입니다. 그 말은 뭐냐? 교부학은 정통신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거나 교육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통신학을 정립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예요. 근데 스콜락은 그렇게 정립된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라는 곳에서 교육을 해요. 그죠?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일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게,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와 보에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요. 보에시우스도 철학의 위안을 보면 스스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돌아봐요. 혼자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스콜라 방식은 다릅니다. 토마스도 그렇고 오캄도 뭐 둔스코투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들의 책은 토론입니다. 방식이 토론. 왜? 그들이 철학한 공간이 대학이에요. 대학 안에서 그럼 철학을 어떻게 하겠어요? 토론하겠죠. 선생도 제자와, 그리고 제자는 제자들끼리도, 오캄도 자기 동료와 논쟁하기도 하거든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부학 보면 홀로 돌아봐요. 자기를.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학 안에서는 그런 책이 없죠. 다 교과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쓴 책도, 오캄도 둔스코트스가 쓴 책도 기본적으로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교부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여러분들 대화편들 보세요. 대화 상대자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 혼자서 깊이 고민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대학의 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학교도 중세 12세기, 13세기 대학과 같지 않습니다. 이래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권위를 만들어 가던 시기. 그러니까 중세 이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신교, 구교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대라면, 이 뒤에는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시대입니다.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그 알퀴노스가 왜 대단하냐면 이런 학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분기점을 만든 거죠. 그 카를로스 시대에 만들어진 학교, 그 주교자 학교, 거기 전례 책임자의 직책이 프리미체리우스입니다. 그리고 행정 책임자의 직책이 첼리우스예요. 그리고 학생을 교육하고 기숙사와 학교 운영을 책임지던 사제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스콜라티쿠스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이 말에서 나왔죠. 그러면 뭡니까? 이때 주교자 학교에 이게 스콜라고 거기 있는 선생이 스콜라티쿠스예요. 그럼 이 스콜라티쿠스가 하는 철학이 뭡니까?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 스콜라티쿠스가 하는 신학이 뭡니까? 스콜라 신학입니다. 구분됩니다. 그럼 스콜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학교입니다. 사막가사 하지 않아요. 사막 교부들 있죠. 그것처럼 사막가사 하면 그건 스콜라 철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비행 생활을 하다가 그게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해보고 돌아보고 참여하면서 어느 순간 하는 느낌 왔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이거 스콜라 철학 아닙니다. 왜? 그냥 자기 돌아봄이에요. 그 사람 혼자의 자기 반성적인 사상은 되지만 철학이 될 수는 있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콜라 철학은 아닙니다. 스콜라 철학은 선생이 묻고 학생이 답하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면 서로 답하고 서로 반론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스콜라학은 논리학이 중요합니다. 왜?
합리적으로 교부 시대 때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했다며 당장 스콜라 시대는 교실 안에서 자기가 자기 주장을 펴 논쟁하기 위해서 논리학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그 이제 교부 시대 때는 개인의 자기 돌아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랬고요? 동료와 선생과 토론하면서 철학을 만들어간다. 자기 혼자 만들지 않아요.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스콜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의 토대는 뭐냐? 이게 고전이에요. 스콜라 신학은 성서가 될 거고, 뭐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이 될 거고, 그죠?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생각하고 이러면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그 스콜라 철학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학교 안에서. 자, 그리고 갈로스 대제가 의 시대에 학교가 그래 문을 열었어요. 그럼 그 시대에 사실 특출난 사상가들이 많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유한 사상을 만들어낼 만큼 아직까지 뭐 안정되게 뭔가 연구해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에리우게나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없다라고 해서 저마다 다 자기 생각 없는 학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학교의 선생은 고유한 자기 사상을 전했다기보다는 박학한 사람, 자기 박학함을 전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그 박학 플러스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죠? 그것이 에리우게나와 그 뒤에 안셀무스나 뭐 아벨라르두스나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뒤에는 12세기, 13세기가 되면 대학이 됩니다. 왜냐? 그 시기에는 당장 무언가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을 배출해야 됐고 그런 선생은 대체로 박학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부의식, 교부학, 그 다음에 스콜라학. 교부학은 학교의 철학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의 철학이 아닙니다. 근데 스콜라는 뭐라고요? 스콜라학은 기본이 학교의 철학입니다. 학교의. 스콜라티쿠스의 학이에요. 근데 스콜라티쿠스가 뭐라고 했죠? 학교의 선생입니다. 그죠? 그들에 의한 철학입니다. 그러면 스콜라 철학의 시작을 어디쯤 두면 될까요? 자, 그렇죠. 한 8세기 정도로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왜냐? 그럼 여기만 스콜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넘어가요. 그리고 이 시대 교부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뒤에 8세기 이후의 고민의 걸음과 같은 역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그러면 8세기를 분기점으로 한다. 이전에는 수도 방식의 학,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 한번 시간 남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뒤에는
학교의 방식, 그죠? 그게 수업이에요. 한마디로 강의. 책 이름 또 그걸 렉투라 이런 책들이 있어요. 강의란 뜻입니다. 이거는 수도 방식, 메디타치오, 명상, 그죠?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도 방식은 체계적인 교과 과정을 가지고 교육시킨다기보다는 뭐요? 개인의 신앙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마다 다 따로 앉아가지고 사막에서 이렇게 수도만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했던 거는 뭐다? 정통 교리를 만들어 가던 일들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정통 교리라는 것을 이제 그러면 여기는 삼위일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삼위일체는 이제 고민의 대상이 아니야. 이거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러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냥 또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합리적으로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렵을 신앙과 이성의 조화다. 근데 저는 협업했다. 이래 봅니다. 그죠? 신앙과 이성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때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정해진 신앙, 믿어야 할 것들은 이미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자기가 정해진 신앙, 삼일체이라고 정해졌으면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이성적 동물로서 인간다운 신앙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다운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것도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거를 노력했다. 그리고 학교는 바로 그것을 가르쳤다. 이때 가르치는 것도 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고민하도록 계속 묻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러니까 칼로스 대제 분기점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죠? 알퀴누스 이름 또 기억해 주세요. 그죠? 그래서 알퀴누스가 문화혁명을 일으켰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학교가 스콜라 철학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